왔네요. 안녕하세요. 입시 한라인 1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대학 캠퍼스의 봄을 반드시 느끼게 해드릴 박보은입니다. 지난 시간에 논술 전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실전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논술 전형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한라인의 터줏대감이십니다. 대감인가요? 네. 네, 대감으로 합격했습니다. 연수여고 김성길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나와주셨는데요. 능주고등학교 성태무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내기라고 해드리겠습니다. 능주고등학교 성태무 쌤입니다. 네. 터줏대감과 새내기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논술 전형의 이제 대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떤 학생들이 이 논술 전형 지원해야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논술 전형은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좀 낮고요. 네.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그 비교과 준비가 좀 약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준비를 못하니까 논술 전형으로 많이 이제 쏠리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능 최저를 또 굉장히 높게 이제 반영하기 때문에 네. 논술고사 대비가 좀 충실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유리한 전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학력은 보통 우리가 국영수 탐구를 했을 때 의예과 같은 경우는 합이 한 4. 네. 기본적으로 3, 4 이렇게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는 한 2등급 정도, 한 두세 개 정도를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네. 저는 어떤 학생이 조금 유리한 거를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를테면 인문논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독해력과 또 구조적인 문장 분석력, 그리고 논리적인 근거를 잘 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유리할 것 같아요. 사회 잘하는 학생 같은데요. 네. 우선 그 논술에서요, 네. 삼각구도가 우리가 보통 네. 많이 정리를 하는데요. 어떤 주장을 펼치려면 그 주장에 맞는 이 근거 제시를 잘하거든요. 그 근거를 사례화해서 그것을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날개를 달게 되겠죠. 날개를. 그리고 이제 과학 논술도 상당히 중요한데, 과학도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정 자기가 어떤 과목에서 과학적인 여러 가지 역량이 된 학생들은 물리다 그러면 물리에다가 이제 지원하는 그런 포커스를 두고 열심히 그 과정들을 맞춰서 준비하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아마 달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논술 전형이요. 네. 이 경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그렇죠. 주저하게 되는데 네. 이 경쟁률 한번 아이들이 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논술 전형을 보면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50대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수능 이후에 논술 전형을 보는 그런 대학의 경우 결실이 또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원서를 이제 쓸 때는 최저를 맞춘다는 자신감으로 썼지만 수능 이후에 또 네. 이제 최저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또 오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은 반토막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논술을 보는 학생들이 하더라도 전부 또 최저를 맞춘 학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시험 보러 가는 아이들 중에서도 또 최저를 맞추지 못한 학생은 또 반토막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최저를 맞춘 학생이라 하더라도 재시문을 또 제대로 분석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 안에서 또 재시문 분석하면 또 반토막 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제 경쟁률은 10대 1 안으로 떨어진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경쟁률이 높다라고 너무 자신감을 잃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수능 체제를 맞추고 그리고 재심을 분석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참고로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표를 이렇게 보면요. 2015학년도 이 건국대학교 논술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보시면 뭐 65대 1부터 90대 1, 엄청 높죠. 경쟁률이 이렇게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등급으로 보면 평균 등급이 2점대에서 3점대 정도, 3등급대가 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지원 모집 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3점대이고, 합격생들의 최저 등급을 보면 4등급대, 심지어는 5등급대도 붙을 수 있다. 이 학생부 등급이죠? 그렇죠. 네.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가지고 논술의 실력을 평가하지 말고 자신의 논술 실력을 고려해서 지원하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건대 네. 입시 결과를 보니까
이 경쟁률은 굉장히 높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저라는 그 걸음막이 네. 하나 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좀 낮을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이 학생부 등급인데요. 생각보다 조금 낮은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네. 선을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김석인 선생님이 아까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논술 전형에서요, 교과 내신 성적에 대한 그 반영 비율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5등급, 6등급, 7등급 이런 학생들이 또 합격하는 사례도 또 많지 않거든요. 보편적으로 그 비율이 좀 낮다는 이야기지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전혀 이렇게 약화되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특히 뭐 우리 그 경희대라든가 동국대, 숙명여대 이런 대학들은 5등급 정도를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아마 논술고사를 잘 치러도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최소한 내신 성적을 보통 우리가 3등급에서 5등급 범위는 그래도 최저를 네. 유지를 해주는 것이 논술고사를 전략적으로 잘 볼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3등급에서 5등급 선이라고 딱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논술 전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인문 논술부터 먼저 말씀해 예, 주실까요? 인문은 주로 이제 지문 자료나 뭐 도표 네. 통계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문사의 문학 분야의 다양한 지문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어떤 이해력과 분석력, 뭐 논증력 이런 어떤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연계는 또 수식에 대한 이해가 가장 기본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미분적분이나 수렴 극한, 또 기하 벡터 이런 문제를 활용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과학 논술은 이제 물화생지 과학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과목을 이제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시험의 시간은 보통 이제 90분에서 150분 정도를 시험을 본다라는 것이고요. 표를 보면서 좀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균관대 과학인재, 또 의예과 이쪽, 또 연대 자연, 울산대 의예과는 이제 150분이라고 하는 그런 논술 시간이 주어져 있고요. 서울여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또 90분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최대 그러면 2시간 반까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집중하기가 쉽지 네. 않은 일 같은데, 이제 먼저 이제 제시문 해석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문제를 딱 그렇죠. 받아드는 순간. 이게 이 어떤 제시문들이 출제되는지 인문계부터 네. 살펴볼까요? 네. 예. 예, 인문계의 경우는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가 되는데 주로 우리가 수업 시간과 연관을 진다면 국어나 사회나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의 지문이 이제 논술의 제시문으로 출제가 되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런 경우가 네.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국어나 윤리나 사회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인문 논술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또 너희들 논술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 수업 예, 들으면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되겠네요.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충실한 것 이것이 네.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능과 같은 시험은 이제 어떤 선다형 문제라면 논술은 조금 깊이 있는 문제다. 그래서 약간 심화된 공부를 한다면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교과 범위 내라고 하셨는데 실제 사례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논술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표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단국대학교 인문 논술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글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간명하게 요약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충실히 또 학습을 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예전에는 논술 손도 문제입니다. 못 댈 것 같았는데 네, 지금 그렇죠. 딱 봐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제시문 자체가 우리가 그 출제 범위를 보면 이제 유용진의 조선시대 활원 연구가 나왔고 네. 두 번째 이제 이문열의 금시조, 세 번째는 이제 윤열학의 고등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출제의 출처를 보더라도 충분히 고등학교 교과서 내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충실해서 수업을 했다면 수업 시간에 배운 지문이 바로 논술에 나오거든요. 그럼 배운 지문이 네. 나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독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죠. 나오는 네, 거잖아요. 배운 게 나와서 반갑잖아요. 진짜. 반갑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계열 논술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연계 논술도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간에 어떤 하나의 공식을만 적용해서 풀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의 수리 공식들이 결합이 되는 것이 되고 기본적으로 또 과학도 마찬가지 같아요. 과학적인 기본적인 이해에다가 수리적인 접근을 같이 요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선호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 제가 단국대 수리논술에 우리 같이 한번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어요. 이게 문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정적분의 개념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학 2 있잖아요. 수학 2에서도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도형의 최대 넓이가 얼마큼 되는가를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뭐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과 우리 학습 시간에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연계하고 복합하고 또 여러 가지 공식들의 원리를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개연성을 가지고 문제의 접근력을 높여야 자연계 논술은 성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이 있고 또 수리 플러스 과학 논술 이렇게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과학이 또 약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수리만 보는 그런 논술 대학이 이제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도 물화생주 4개를 다 보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과목,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을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이 어떤 유형의 논술이냐 이걸 판단하시고 이제 지원한다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계는 선택하게 해주고 왜 인문논술은 선택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네, 결국은 이제 이 보여주셨다시피 교과서에 출제 근거가 있는 것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졌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이제 드는데요. 대학별로 출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궁금해집니다. 네, 그 대학별 그 출제 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대비 없이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대학별로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네. 그것을 살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접근력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학교마다 선호하는 유형이 있나요? 그렇죠. 예, 예. 네. 제가 그것을 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네.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기본 틀이 보통 인문논술에다가 통계적인 그런 지식 자체를 결합하는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런 게 결합이 되어 있고 경희대나 뭐 예고대나 뭐 이화여대 같은 대학은 또 영어 지문 하나가 또 추가로 들어가서 또 풀게끔 되어 있고 한양대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인문계 논술 외에도 수학 1이 이렇게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수학 1이 결합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이 좀 약한 학생들은 네. 자꾸 선호도를 이제 하기가 어렵죠. 기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는 이제 인문계보다 확실히 유형 차이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우선 서강대, 한양대 등의 그 대학은 수리 논술만 출제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이와는 달리 연세대나 고려대, 성균관대학은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함께 출제하는 그런 특이성을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논술을 출제하는 대학은 아무래도 이제 그 과학 과목을 이제 선택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과학 과목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집중화시켜서 공부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 인문계 기본 틀에서요, 거기 유형별로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 것을 잘 보시면 제가 방금 한 말씀을 한 말을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논술 전형이 이제 유형,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제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갖고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 내신이 3등급인데 어느 대학 논술 봐야 돼요. 저 내신이 2등급인데 어디 가죠? 그렇게 이제 상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못된, 그렇죠? 접근이 잘못된. 그래서 이제 이 논술의 유형이 분명히 대학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학은 이게 인문 논술인지 아니면 도표 통계가 제시되는지. 그러네요. 이런 것부터 그렇죠. 파악이 돼야 되겠죠. 또 대학에 따라서는 또 자연계의 경우 물화생 완투에서 6과목 중에 또 2개를 선택하는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그 대학이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그 선택한 것이 자기에게 맞느냐, 그래서 맞는 대학의 논술을 선택해야지 내신 등급을 갖고 A대학, B대학을 선택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부분을 꼭 이제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최근에 논술의 경향이 이 교육과정 내 특히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부분을 좀 충실히 학생들이 알아두시고 그냥 수능과 같은 문제를 풀면서 조금 이것을 심화되게 푼다면 그것이 이제 논술 준비와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론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 자료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저는 사회탐구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사회문화나 경제나 이런 과목에서 도표나 통계 또 한국지리도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방면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이 학교의 논술 기출 문제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누구나 실제 알 수 있고 유형이 이거 논술 출제 유형은 학생들이 반드시 대학별 출제 유형을 돼야 되고 자기가 지원이 또 맞아요. 지원하는 학과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준비하는 대학의 성격을 맞춰서 그러니까요. 대비를 해야 되죠. 이거 그냥 무조건 인문 논술만 하던 그렇죠.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학과에 따라서 내가 인문 쪽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경영 경상 쪽으로 해야 될지 이렇게 구별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건 알았지만 수학도 이렇게 있는 거는 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이 자기와의 어떤 궁합이 맞느냐 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학생이 A 대학은 되고 B 대학은 떨어질 수 있지만 논술 시험이면 반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오히려 B가 되고 A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의 궁합 이것을 좀 잘 연구를 하면서 지원해야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교과 위주의 그러니까 학교 수업 위주의 충실한 공부만으로도 지금 논술이 대비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딱 제시문 펼쳐보고 막 분석도 했어요. 아, 이제 눈에도 막 들어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또 다음 단계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논리적으로 이 내용들을 풀어내야 하잖아요. 참 이것도 숙제입니다. 이제 이 다음 단계의 이 해법을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논술을 네. 3학년에 올라와서 준비하면 이건 도저히 하기가 어렵죠. 그렇네요. 저학년 때부터 뭐 하다못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단계를 밟아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인문 논술을 뭐 대비를 잘한다 그러면 뭐 국어 같은 걸 예를 들면 네. 이제 주로 문학 부분도 문학이나 비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을 단순히 문제풀이 중심이 아니라 좀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것을 현실의 적용 문제에서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어떤 네. 학생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의 그런 문제를 풀 때 긴 제시문을 네. 이렇게 요약하고 그런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네. 거죠. 논리적인 구조를 써보고.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논술의 큰 포커스의 주제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대안적인 요소를 많이 찾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대는 다르지만은 그 사람 살았던 시대의 범위에서 오늘의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글의 구성력을 논리적으로 펼쳐가지고 그걸 꾸며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회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통계를 활용해서 나오는 것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어요. 통계 중요하다. 네, 그렇죠. 이제 그걸 분석하고 해석해서 그 자료가 주는 것이 해석을 어떻게 지금 관점에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경영이나 경제 이쪽이 도표 통계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좀 주지시켜 주시고. 아, 그러니까요. 이거 왜 어려운 거 왜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은 이제 논술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네요. 나중에 또 구술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것까지 또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로 네. 또 한두 가지 더 이렇게 이렇게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문사회가 이제 보통 4개, 5개 그 제시문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문제. 네, 그렇죠. 세트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각 논제에 주어진 분량을 또 맞추는 것도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보통 짧게 쓰거나 길게 쓰거나가 아니라 주어진 분량을 논지의 범위에 들어있는 분량을 맞춰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전 연습해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한 3개, 4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3개, 4개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또 문제의 상황을 또 분석할 수 있는 훈련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성균관대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성균관대는 이제 보통 4개 문항을 보통 이제 이렇게 출제를 하면 그것을 네.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대부분 문제들이 뭐 고려돼도 그렇지만은 이걸 요약하고 제시문을 잘 요약하고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기본 토대가 먼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자료를 또 이렇게 통계 수치에 의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가 또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자료를 해석했으면 이 표를 이제 그 문제에 주어진 요건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를 찾아내는 훈련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논술에 보면 제한 요건이 있어요. 보통 분량상이라든가 또는 비교의 조건을 요구한다든가 제한된 조건을 잘 찾아가지고 어떤 그 해결 능력을 집중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성태모 선생님께 논술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예. 실제 학교에서 또 논술 강의를 네. 하셨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논술 수업의 필요성을 저도 사회과 교사니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연합니다. 교사 입장에서도 막연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를 딱 주면서 단계 따라가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이게 학교 입장에서도 교사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은데 선생님 정말 전문가신데요. 네, 어떻게 학생들이 대비하면 좋을지 그 전략, 뭐
이렇게 체계적인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네. 소개해 주시죠. 그 전략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네. 전에는 제가 이제 열정만 있었어요. 네. 뭐 방법 같은 건 모르고 무조건 책을 많이 읽히고 또 네. 많이 쓰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선생님 말씀 예, 예. 들어보니까 그 이상의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기 학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구분해서 이제 분류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걸 과정을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협의하면서요. 뭐 기초 단계, 도약 단계, 뭐 심화 발전 단계 이렇게 그러면 하면 기초는 1학년. 그렇죠. 네. 예, 2학년 때 도약 단계, 도약 단계. 3학년 때는 실전, 심화, 실전 이런 과정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기초 단계에서 처음에 막 대학별 논술고사를 투입을 했더니 아이들이 거의 쓰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글쓰기에 그렇겠죠. 대한 흥미도를 잘못 이렇게 선택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은 것이 1학년 때는 주로 이제 매체 학습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보여주고 어떤 주제를 만들어서 글쓰기 활동을 시키고 토론 학습을 시켰다든가 또는 이제 뭐 신문 요즘 NI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NI를 활용해 가지고 글쓰기 능력을 주로 느낀 줄보다는 다양한 패턴에 의해서 뭐 이렇게 애들이 예를 들면 뭐 분석하고 그것을 글의 흐름도를 짜본다든가 네. 또 자기가 문제를 내보고 그 문제 상에 맞는 답을 이렇게 써보겠다든가. 선생님이 더 대단하게 느껴져요. 그런 과정을 짠 네. 것. 그리고 이제 뭐 TV도 요즘 너무나 좋은 게 많잖아요. 네. 프로가 그런 프로를 보여주고. EBS 좋은 프로그램. 예, EBS 요즘 그 뭐 여러 가지 네. 전반적인 프로에서 굉장히 큰 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프로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저 프로에서 이제 문제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이제 저만 했는데 나중에는 학생들이 스스로가 문제를 내게 해서 그 문제의 답을 풀어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토론 학습을 좀 개입을 시켰어요. 네. 글쓰기를 잘하려면 아이들의 사고력이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구조화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의 주장, 네네네. 근거 이런 걸 네. 말할 수 있으면 글쓰기가 네, 그렇죠. 잘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는 이제 그런 기초가 닦아진 상태에서 2학년 때 올라가면 이제 주로 이제 모의 논술에다가 조금 비중을 뒀고 그다음에 논술 이론 학습을 체계화시키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네. 기본적인 이제는 약간 기술이 그렇죠. 들어가는 거네요. 구성 능력을 네. 세우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계열을 짜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을 이제 도출해 나가는 과정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주력해서 이제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의외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였고요. 3학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3학년들은 이제 네. 대학별 실전에다가 그 모습을 이렇게 아이들이 바꿔주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것은 아까 우리 김성길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대학별이 이제 보통 대학별로 5월 달에 주로 5월, 6월에 이제 많이 하거든요. 모의 논술에다가 이제 가급적 참여를 한번 시켜본다든가 그 모의 논술의 결과들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대안적인 방법들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결과들을 이제 학생들을 이제 비교적으로 이렇게 서로 하게끔 했어요. 이제 그런 결과치를 이제 모아서 좀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조들을 좀 더 폭넓게 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그래 이제 그런 결과가 그 아까 처음에 그냥 막연하게 열정만 가지고 할 때는 그 논술고사의 그 결과가 아주 안 좋았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방법들을 좀 바꾸고 그 아이들 특히 생산적인 사고 활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책 읽기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했더니 그 뒤에 결과가 굉장히 좋아서 학부모님들도 만족도가 높고 또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좀 높아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스스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논술 전형을 그 지방에서 학교 차원에서 준비한다는 것이 사실상 많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케이스를 들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뿌듯해지기도 하고 능주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럽다는 네.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김성기 선생님께서 이 논술 전형과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예, 논술 전형은 이제 특별한 지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또 논술 대박을 꿈꾸는 그런 학생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최저 없이 예. 뭐 이렇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니까 사실 경쟁률이 높거든요. 하지만 뭐 별다른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준비한다면 또 무턱대고 도전한다면 또 결과도 좋지 않을 뿐더러 또 수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서 도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수능 최저 등급 꼭 확인해야 된다. 이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오늘 그 특히나 성태원 선생님께서 마지막 학교 얘기해 주신 것은 그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열정적인 그런 현장들이 바로 느껴졌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두 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논술 전형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논술 전형의 높은 경쟁률 때문에 주눅이 들었던 많은 학생들에게 오늘 이 2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시간까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 논술 전형의 문제들이 교과 범위 내에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능주고등학교처럼 학교에서 또 EBS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좋은 결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캠퍼스의 봄을 만끽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길, 김성길의 오늘은 이것만. 논술 전형은 평균 경쟁률이 50대 1이 넘는 전형입니다. 또한 결실이 높은 전형입니다. 경쟁률이 높다고 너무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고 논술의 제시문을 제대로 분석한다면 경쟁률은 10대 1 이하로 떨어집니다. 논술 문제의 출제는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충실하다면 이미 논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논술은 언어 논술과 소리 논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문계는 언어 논술, 언어 논술은 국어, 사회, 윤리 교과서의 지문이 논술의 제시문으로 출제됩니다. 자연계, 과학 논술은 과학 교과서가, 수리 논술은 수리 교과서가 제시문으로 출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학생이 어느 대학을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대학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통하여 대학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된 것인가를 확인하고 도전한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은 매년 5월쯤에 모의 논술을 실시합니다. 모의 논술은 그 대학의 논술 출제 유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의 논술을 통하여 그 대학이 금년도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반드시 알고 준비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논술 전형은 논술 실력이 중요한 전형입니다. 기출문제와 모의 논술을 통하여 그 대학의 문제 유형을 알고 준비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경쟁률은 10대 1 안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모의 논술의 결과들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대안적인 방법들을 만들었어요. 또 독해력과 또 구조적인 문장 분석력 그리고 논리적인 근거를 잘 댈 수 있는. 분명히 대학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학은 이게 인문 논술인지 아니면 도표 통계가 제시되는